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정경태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방금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이 방송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어떤 이 핵실험을 놓고 이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그냥 혼자 간다. 그래서 그냥 북한은 쏠 것이고 계속해서 쏠 것이고 미국이야 공격한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사실은 공격은 못할 것이고 저는 오프닝에서 미국이 중국에다가 어떤 대화를 또는 제스처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충 예측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핵 실험 문제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마감을 하고 보다 좀 정치적인 내용을 여쭤볼까 합니다. 이제 이우현 의원 예. 공천원금 수사파장인데요. 오늘 그 한병도 정무수석 신임 정무수석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러 간 자리에서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만 좀 우리 사람들 잡아넣어라 인용문 닫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우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하고 했다는 건데 제가 매번 궁금한 게 그래요. 왜 자꾸 공천 헌금이 총선 때마다 끊어지질 않고 지방자치제 선거에서도 왜 자꾸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뭔가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부당 거래가 있지 않는가, 제가 자꾸 그렇게 여쭤보는데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해주세요. 있어요, 장경태 의원? 저희는 좀 많이 거의 없어진 걸로 이제 사실 저는 본 적은 없어서요. 예. 없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공천헌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이제 끝나는다고 이미 그런 정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화는 전 없는 거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다만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권력형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결국 친박 실세 의원에게 공천을 받고자 줄 섰던 이 소위 여기 남양주시 의장의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사실 공천헌금이라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방선거에서 의외로 국민들이 사람을 보고 잘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특히 후보자가 난립합니다. 네. 구의원, 시의원, 시장, 구청장, 광역시장 다 뽑다 보면은 투표용지에 한 6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로 어떻게 선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호 이런 좀 소거긴 합니다. 기호빨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름빨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이름이 특이한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당에서도 이긴다는 개념 자체가 좋은 사람을 공천해서 이긴다가 아닙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공이 지방선거 때문에 항상 잡음이 나고 제보가 있고 이렇게 투서가 있고 하지만은 근절 지금 이 현재 정당 공천제 상황 속에서는 개선되기 어렵다 봅니다. 저는. 근데 정당 공천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후보자가 난립하는 문제보다는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조직 지역은 탄탄하지만 각종 범죄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당에서 공천하다 보면 이제는 소위 여당이든 야당이든 음주운전 3아웃은 이미 정착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천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시스템을 하느냐 혹은 사람이 하느냐 이 문제의 차이인 거지 시스템 공천만 좀 완벽하게 되면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 공천 과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받고 공천심사를 받고 또 경선을 해서 이제 보통 공천이 확정되는데요. 보통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는 크게 범죄 경력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공심위 과정에서 이제는 공관위로 대부분 명칭을 바꿨는데요. 2인 경선이냐 3인 경선이냐 하는 후보자 압축 과정에서 이제 소위 자신에게 유리한 이제 후보자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당시 새누리당이 아마 2014년 지방선거에 좀 압승이 예상되다 보니까 좀 더 무리해서 과도하게 줄을 좀 섰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경선이 확보되지 않은 정당의 폐해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례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경선 문제보다도 그 당시에는 이제 이분이 의장이라 그랬잖아요. 최소 재선 이상 3선째 도전하는 이런 거였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갈이에 어쨌든 그 망을 피해가기 위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저는 이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아까 공천을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공천하는 과정을 몇 번이나 이제 지켜봤지만은 그렇죠. 총선은 좀 다른데 총선은 그래도 후보자 한 200명 정도만 면밀하게 심사하면 되니까 네. 15일 남짓한 기간에 잘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10명 정도 추진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보면은 공천자가 한 당에만 거의 한 2, 3천 명 나옵니다. 한 2, 3천 명의 후보를 공당에서 15일 동안 검증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입학사정관도 못합니다. 대학교 입학사정관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피상적으로 범죄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객관적인 면을 제외하게 되면은 사실 인성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런 정성적인 부분은 건드리질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누구를 공천해도 이게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공천해가지고 아주 명백히 드러나는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공천해놔도 지역 주민들이 뭐 크게 반합니다. 이렇게 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발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경쟁 구도가 되면 아마 공천 심사 과정에 좀 참여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각종 투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후보가 어떻다 뭐 강아지 몇 마리 키웠다까지도 거의 그 정도의 투서가 올라오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필터가 좀 일정하게 됩니다. 결국 공심위 과정에서 이 후보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럼 보류 후보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요. 공천 과정에서 보류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당에서 정당에서 그 후보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투서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또 판단해서 다시 공심위에 재논의를 올리기 때문에 이런 필터링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결국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말 좋은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정당이 결국에는 인재 관리를 평소에 잘해야 된다 보는 게 아까 이제 투서 같은 얘기 듣지만은 뭐 제가 기억하는 2012년에 모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가 2명 있었는데 서로 이제 상대 측 후보가 무슨 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근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1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투서가 늦게 들어오면 그거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제가 투서를 막 예를 들어 저에 대한 투서가 올라왔다 쳤을 때보다도 제 방어권도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 이제 공천할 때 보면 투서에 대한 부분 너무 늦게 올라온 투서 같은 경우는 일괄로 반영하지 않는 걸로 오히려 원칙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미묘합니다. 그게. 물론 이제 공천을 확정하는 의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 경력 조회서 특히 일반 열람용으로 떼게 되면 수사 기록까지 다 나옵니다. 자기가 언제 경찰서가 수사 받았는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용 노란색 종이는 이제 안 나오지만 5년 내밖에 안 나오지만요. 일반 열람용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만약 범죄 경력이 있다 그러면 뭐 성범죄다 특히 그러면 뭐 바로 필터링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동네는 민주당에 범죄 경력 있는 분들 공천하셨던데 그걸 지금 그렇게 말하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나 그러니까 일정한 그 범죄 경력이 사기. 어느 정도 사기가 뭐 경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과 무소속이 돼서 당의 어떤 지역에 당에서 필터링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유지로서 그냥 당선이 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난번에 서울의 모 시의원 공천 같은 경우에 4범을 공천했던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 정당에서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아까 장경태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일괄 배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참 좋은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가 무너지면은 나머지 원칙들도 무너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쉽지 않다 봅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 쓰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5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장관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사람 찾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시의원, 구의원, 뭐 도의원들은 대부분 행정가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아니고 그렇죠. 행정적 의미에서 능력을 평가를 해야지만 이게 공천이 된 대부분 정당 공천자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 공천을 해보니까 정치적 색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당 공천제 꼭 필요합니까? 저는 정치적 색채가 들어간다는 말씀도 사실 정치 혐오가 좀 깔려있는 근저에 깔려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도 사실 정당 성향을 적으로 저 정치 혐오합니다 지금. 물론 뭐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요. 결국 이 정당 공천 과정이라는 게 공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직과 자본을 갖춘 사람을 공천하고 싶은 유혹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두 명의 결정 과정이 아닌 정말 많은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 공천하는 과정을 좀 검증을 거치자라는 게 저는 정당 공천제의 좀 어떤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보면은 요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동네도 이제 각 당별로 당원 모집이 한창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 생각했는지 민주당 당원 모집하는 데 보면은 경선으로 나올 만한 분들이
뭐 수천 명 단위로 모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경선이라는 절차가 공정하다라는 취지로 또 가게 되면요. 나중에 당원 모집 관련해가지고 또 잡음이 나올 수 있고요. 저희 예전에 새누리당이 이제 2016년에 상향식 공천하겠다고 했다가 폭삭 망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혼란이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정당 공천이 있는 한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는 잡음들이고 좀 뭐랄까 적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당 공천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우리 이준석 의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기 전과 뭐 무슨 전과 뭐 사범 이런 분들도 정당에서 제대로 걸어낼 수 있는 필터링이 되는 기구를 정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정당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필터링 기능을 있느냐 이 문제인데 또 정당을 빼고는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는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이제 그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공천 관여 요거라도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경선을 강화하게 되면은 관여가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그 동네에서는 가장 그 당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몰아주는 대로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당협위원장에 충성하는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될 것이고요. 예.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당협위원장이 사실상 추천해서 공천하는 게 더 낫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경선을 강화한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경선이라는 거는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경선을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경선을 붙게 되면은 한 후보당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씩 자부담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정치의 비용 자체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고 뭐 구의원 한번 출마하려고 했는데 경선을 여론조사 경선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보완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처럼 예를 들어 좀 예비 선거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는 좀 안 와닿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는 뭐 누가 공천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수능도 출제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천도 심사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제위원이 돈 받고 점수 잘 주면 당연히 이건 범죄죠. 그런데 결국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국회의원이 공천하는 게 문제냐가 아니라 돈 공천을 확실하게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향식 공천 작년 총선 때 김무성 대표가 하셨던 그 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뭐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됐던 건 친박이 편안하게 공천을 받고 싶은데 자꾸 경선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옥새파동 나서 영도에서 영도 딸이 위해서 정말 바닷바람 쐬셨는데 결국 김무성 대표와 이 권력 과정에서 룰이 자꾸 바뀌고 선거 룰이 선거에 닥쳐서 어떤 룰이 세팅되고 나면 그거를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후보자들이 뛰어야 되는데 선수가 룰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업사이드 막 갑자기 선거 경기하다가 중단하고 업사이드 없애자고 하면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아까 말했지만 그 상향식 공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무난했던 게 뭐냐면 전 방송 나오고 그래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도 제 이름을 알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선거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인지도 5%대 7%의 싸움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예를 들어 지금 국회의원 이름 아는 사람도 지금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후보자군이라고 보면은 인지도 5%대 7% 붙어가지고 오차범위 안에서 결판이 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러면은 과연 민주적인 공천 결과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또 잡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의원분들 입장에서는 이 총선 지방자치 선거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조직 기반에 대한 어떤 지원군들이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자기가 또 입김을 작용 안 한다는 입김이라는 표현도 좀 강한 편입니다만 자기의 영향력을 좀 이렇게 좀 집어넣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인지도 조사, 이제 여론조사가 너무 인지도 조사 아니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선거구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 선출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선거 정도는 뭐 선거인단 안심번호를 채택해서 좀 해보자 이런 거고요.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 규모가 좀 작고 또 인지도가 뭐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원 경선을 하자. 그리고 이미 25만에서 저희가 16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경선 저게 얼마나 튼살입니까? 25만 명이 민주당 지지자가 160만 원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 배가 운동을 물론 했다는 거에서 중앙당에서 노력했겠지만은 결국엔 지역에서 경선을 노리고 이제 가입시킨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또 나중에 또 튼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모든 정당이 사실 아시다시피 당원 배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당을 하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상한 정당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민주당으로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 주변 분들한테 그 당원 가입을 계속 권유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런 거 있어요. 정당법에 보면 이중 당적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이중 당적인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 사실 수사기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체크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당원 명부를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좀 동네 장사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중 당적, 삼중 당적.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좀 4당 체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4중 당적도 제가 봤을 때는 의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올바로 된 정당 불합리에 대해 가지고는 경선이라는 것의 어쨌든 장점은 아주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경선을 선호하는데 반대로 이제 좀 튼살이 생기는 부분들은 정당이 좀 감안을 해야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원래 저희 바른정당 만들 때 1호 법안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탈주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좀 반대하셔가지고 탈주. 예, 전 탈당이라 안 합니다. 탈주라고 하는데 그 탈주하신 분들이 반대해가지고. 할 것처럼 하다가 저희가 안 하게 돼가지고 처음에 모양이 좀 빠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다시 되살리자는 취지로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젊은 보수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8세로 낮춰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전국적으로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연대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선거연령 18세 하향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아니면 사실 다 동의하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찌됐건 이제 어떤 아젠다의 의견 일치를 보았느냐라기보다는 하나둘씩 의견 일치를 보아가는 숫자가 늘어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정책연대가 선거연대로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자, 장경태 의원 지금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그죠? 네. 오늘 최고위에서 정당발전위원회 활동기한 다음 달까지 12일까지 연장하기로 그렇게 의결됐습니까? 네. 12일까지. 예. 그리고 이제 그 혁신안 일부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좀 이게 너무 유토피아적인 게 아닌가. 이상적인 거 아닌가. 혁신안에 대해서 당의 시선 한번 느껴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무리 아니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으신데요. 하지만 현재 정당의 체질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는 당연히 바뀌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5만이었던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60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었고요. 가장 큰 탄탄한 정당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독일이 예전 정말 90년대 중반에 독일 3인당 같은 경우가 80만 당원을 자랑했었거든요. 그 2배 수준입니다. 영국 노동당도 현재 3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칠 때 권리당원 20명당 1명꼴로 대의원을 선출해서 전당대회 하면 한 15,000명 정도 모여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권리당원 160명당 대의원 1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표의 등가성이 너무 차이 나게 된다. 결국 이 문제는 당의 체질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바라고 오셨으면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응답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좀 결정적인 정당 발전 방안이 당원 자치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정당의 구조가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당직을 임명을 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하향식으로 내리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명이 모이면 권리당원 2명만 모이시면 당원 자체를 만들 수 있고요. 10분이 모이시면 1명의 대의원 선출할게 하자. 결국 상향식으로 그리고 스스로 당직도 부여받고 임무도 부여받게. 예를 들면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면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배드민턴 청년 모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당직을 스스로 부여받을 수 있게 우리가 오픈형 정당을 만들자 이런 고민들이고요. 아마도 이 대의원 구조와 정당 구조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정당발전위원회가 하고 있고 여당이라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혁신을 위해서 더욱더 개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어떤 계획이세요? 정당발전위원회 나름대로 다른 형태로든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혁신위원회라는 게 정당발전위원회 이런 것들이 당에 좀 이제 적폐가 쌓이게 되면 그걸 일신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폐가 별로 저희 때 깎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때를 밀 필요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제 때를 밀기 전에 이제 방향성 자체를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저희는 애초에 그래서 이제 거의 매주 당내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그런 방향성들 많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 정치, 우리 장경태 의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분명히 시대사적으로 그 변화를 갈구하는 것이 밑바닥 민심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은 촛불 집회를 통해서 보여준 민심에 충분히 드러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촛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정말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다. 이것을 자기 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민의 뜻으로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의 혁신, 정당의 발전, 대한민국의 아마 지난한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